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첫 위기를 맞은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30%까지 떨어졌고 여당 지지율도 민주당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다급해진 여당이 수습에 나섰는데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윤리위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총장에선 이 대표 사퇴와 조기 전당대회 하자는 의견이 터져 나왔고 이 대표도 아직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가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 의총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확정지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상태를 거리가 아닌 사고로 규정해 이 대표의 사퇴 없이는 조기 전당대회는 열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다각도를 검토한 결과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의 고리가 아닌 사고다. 그리고 당원 당규상 당대표가 고리된 경우 외에는 임시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 앞서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도 잇따라 모임을 갖고 권성동 대행 체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칫 차기 당권 투쟁으로 내용이 커질까 조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당내 이견도 터져나왔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성추행 의혹을 받은 초선 의원도 탈당했는데 왜 당대표는 유지하느냐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조기 전대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여권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 불참하고 잠행을 이어갔습니다. 자택 문 앞에는 부재 중이라 윤리위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안내서만 붙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은 보류한 채 당내 논의 상황을 본 뒤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CNA 뉴스 최수연입니다. 대통령실이 당분간 대통령의 출근길 질의응답,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실언이 지지율 저하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조영민 기자 보도 보시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대통령과 취재진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한 겁니다. 취임 이후 오전에 외부 일정이 있거나 북한 도발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을 때를 빼고 도어 스태핑을 안 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공개 일정에 취재기자의 현장 취재도 최소화하고 매일 진행되던 대변인 브리핑도 가급적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 열린 정부 출범 후 첫 업무 보고에 현장 취재도 불허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두 개 기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더 떨어져 모두 30%대를 기록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답변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더해져 재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솔직하지. 대통령실은 경호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지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 대통령이 강하다며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고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인입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이제 방금 의원총회가 끝이 났습니다.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추인을 받으신 거죠? 당대표로서 이제 6개월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 일단 지난 금요일 날 당원 당규위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은 됐습니다만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로서 당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결정을 받아들일 걸로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도 우리 당의 대표를 역임한 청년 정치인이고 또 당의 상황이 위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당의 결정에 대해서 수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정대로라면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뒤에는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예, 당헌 당규상은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제 워낙 중징계를 받았으니까 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던 걸로 이제 전해지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오늘 자리는 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에 따른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그런 자리였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당 대표를 사퇴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기소라도 된다면 그렇게 되면 또 거리 상태로 이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네. 경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주말 내내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뭐 최고위원 회의에 나오지 않겠다 이런 연락이라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특별한 연락은 받은 것은 없고 아마 뭐 이 대표도 본인의 진로와 또 당의 그런 명우를 위해서 당의 앞날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선 앞두고 2030 뭐 호남 이런 약한 고리를 메우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평이 있는데 이 도로 자유한국당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에 불러일으키는 새바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당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에 끼친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계승해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장제원 의원이 이게 의원 모임 민들레 모임 하실 때 좀 이제 못하게 하신 측면도 좀 있었는데 주말에 또 대규모 지지 모임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 이후에 지구당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네. 무슨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는 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뭐 안철수 의원이 맞섰던 국민의당 뭐 최고위원 2명 이런 건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거는 뭐 이준석 대표 있을 때도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도 얘기했지만은 네. 당과 당이 합당하면서 내세운 조건이고 약속이다. 그래서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도 분명히 했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이 되셨으니까 임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우선 최고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인사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요. 이게 검증의 문제인지 이 대통령이 너무 이 폭 좁은 인사풀을 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전문성과 능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문성과 능력 있는 인사 위주로 사람을 찾고 그리고 계속해서 후보를 발표하는데 또 그런 분들 중에 일부 도덕성에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업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그런 결정적인 하자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네. 여하튼 뭐 대통령께서도 좀 더
그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할이 더 커지셨어요. 지금 사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 이제 지지율도 같이 좀 하락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만회하실 계획이십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당 지지율 회복에 저는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내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조속한 원구성을 통해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모습, 또 국민을 낮고 겸손한 자세로 받드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면 언젠가는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다, 반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자체 감찰 내용을 저희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첫 첩보 보고서가 사라졌는데요. 그 안에는 고 이대준 씨를 월북이 아닌 표류로 보고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조 요청도 없었고 보고서가 돌연 삭제됐다는 게 현 국정원 판단입니다.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2020년 9월 22일 이대준 씨가 실종된 직후 군과 자체 특수정보를 바탕으로 첫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TF가 내부 감찰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시 첩보고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표류 중이니 북한 해상에서 발견되면 북한의 구조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군과 정보당국은 전략자산을 총가동해 이대준 씨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특수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끝내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이게 대응하면은 그 자체가 북측에 이 우리 SI가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표류 6시간 만에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습니다. 이후 이 첩보 보고서가 삭제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첩보 보고의 경우 통상 열람 건수가 300에서 1000건에 달하는데 이 첩보의 경우 100건이 안 됐을 때 삭제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를 열람한 인사들을 상대로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정원 최고 책임자였던 박지원 전 원장은 첩보고 내용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진상규명이 한창인 사건이 하나 더 있죠.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여권에서는 강제북송 배경에 당시 북한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강제북송 직후 이 문재인 정부가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계획안을 마련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준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북송은 나포부터 합동신문까지 불과 5일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동신문의 방식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일 정도면은 사실은 충분히 자세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여권 관계자는 탈북어민 2명은 안대를 쓰고 손이 묶인 채 판문점으로 갔다며 한 명은 안대가 풀리자 북송되는 걸 알고 벽에 머리를 박았고 다른 한 명은 체념한 듯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강제 북송이 이뤄졌던 시점은 당시 정부가 스포츠 외교를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돌파하려고 시도하던 때였습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11월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강제 북송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계획안에는 남북 간 교류 협력 활성화로 남북 동질성 회복에 획기적 계기가 기대된다는 내용과 함께 대회 개최 계획과 향후 일정 등이 담겼습니다. 이 계획안은 이듬해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박양우 당시 문체부 장관은 남북올림픽 공동개최는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며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제 북송과의 연관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 이후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예상대로 보수 연립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개헌 발의선을 훌쩍 넘어서 이제 일본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 정치가 더 우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내색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승리를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를 마주하고도 숨진 아베 전 총리를 떠올리는 듯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총격 사건의 충격은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왔습니다. 3년 전 선거 대비 투표율을 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참의원 개헌 세력의 93석을 몰아주며 전체 참의원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선인 전체 3분의 1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중의원은 이미 개헌 세력이 3분의 1을 넘어 언제든 개헌 발의가 가능한 상황. 평화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자던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이 실현을 눈앞에 둔 겁니다. 憲法改正などご自身の手で果た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難題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최근 일본 국민대상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10명 중 7명에 가까웠습니다. 自民党じゃなきゃやっぱりやっていけないでしょ。必要。で今ねもうね世界日本じゃなくても世界は変わってる。自民党が対象したのは残念です。憲法9条が危ないから。 열린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은 개헌의 미온적인 상황에서 자민당 내 비둘기파인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 증강과 적기지 공격력 보유 정책의 근거가 될 개헌으로 한국과 주변국의 반발을 자초할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선거는 승리했지만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자민당 내 구심점을 잃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오는 9월 개각과 자민당 당직 개편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아베 전 총리 피격범의 수사 속보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사제총 제작 기술을 SNS 동영상으로 익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가 신자로 활동한 종교단체 건물에 찾아가 총기 시험 발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스야는 인터넷을 통해 총기 부품과 화약을 구입했습니다.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SNS 동영상을 참고해 총을 제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ちなみに銃の大きさにつきましては、長さが約40センチ、高さにいたしましては約20センチであります。重さにつきましては、暴発の可能性もありますので、重さは現在答えられません。 야마가미의 차량에선 구멍이 여러 개 뚫린 나무판과 화약을 말릴 때 쓴 것으로 보이는 쟁반도 발견됐습니다. 주로 산속에서 사제총을 시험해온 야마가미는 총격 사건 전날엔 자신이 원한을 품었던 종교단체 건물에서 시험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마가미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특정 종교단체에 빠져 전 재산을 기부했다면서 아베 전 총리가 해당 단체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종교단체로 지목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 측은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교인인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当法人の教会員であり、これまでも1ヶ月に1回程度の頻度で教会の行事に参加してまいりました。 다만 범죄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献金問題に関しましては、現在警察が捜査中であると思われますので、この場での言及は避けさせていただきます。 통일교 측은 아베 전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총격범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서울에도 일본 대사관 문화원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고 예우를 갖춰 사절단을 구성하겠다며 조문 외교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중요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과 회복이 우리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 내정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등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양국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まさか日本で銃殺という形の事件が起こる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ので、すごくショックとやっぱり驚きで。 언제까지 서로 이렇게 갈등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좀 발전적인 미래를 바랍니다. 분향소는 내일까지 조문객들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조문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사절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조문 외교로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내 보일 계획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는 오늘과 내일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주축이 된 합동장은 오늘 가을쯤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총기 안정국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남일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강한 살상력을 가진 사제 총기 문제, 그런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영상 속 남성이 총을 쏘자 두 겹으로 겹쳐놓은 박스가 순식간에 뚫립니다. 총을 쏘는 순간 반동으로 성인 남성의 몸이 뒤로 밀리고 연기도 발생합니다. 3D 프린터로 만들거나 부품을 직접 구해 조립했다는 사제총들입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엔 사제총기 제작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총을 만들 수 있는 3D 도면이나 총기 제조법을 자세히 적어놓은 문서 파일도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도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불법 사제총기를 만든 일당 3명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해 시연을 했는데 캔맥주 4개를 동시에 터뜨리고 여러 겹의 나무 합판도 가볍게 뚫었습니다. 국내에서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17건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총기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지금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입법화돼야 되는. 현행법상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1000여 명을 투입해 총기류 제작 콘텐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기름값 폭등이 여러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휘발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연료비 차이 때문인데 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현장 카메라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차량 연료로 액화 석유가스, 즉 LPG를 쓸 수 있도록 개조해주는 업체입니다. 최근 이런 업체에 운전자들의 개조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현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수리 중인 휘발유 차량 트렁크를 보니 예비 타이어 공간에 도넛 모양의 LPG 탱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엔진을 개조해 LPG 연료도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주행 중 버튼을 누르면 휘발유에서 LPG로 연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최근 문의량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평소보다 작업 문의와 작업량이 2배 이상이 늘었는데요. 연비가 안 좋은 차량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저배기량 차량에서도 문의가 있으십니다. 지난 2019년 일반 차량 LPG 개조가 합법화되면서 개조 차량은 꾸준히 늘다가 지난달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기름값입니다.
예전에는 한 5만 원 넣었으면 그래도 반 정도는 갔는데 요새는 5만 원 넣어도 한 반 정도밖에 안 찬다고 될까요? 경위가 더 올라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2달 전 LPG 차량으로 개조한 운전자는 휘발유만 썼을 때보다 연료비가 반값으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2,000원이 넘었잖아요. 그때는 한 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LPG 개조를 하면서 이제 35만 원 정도 나오게 됐죠.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LPG 가격이 거의 반값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는 LPG의 경우 하절기에 들어서면서 수요가 감소해서 국제 LPG 가격이 하향세 추세에 있고요. LPG 개조에 앞서 따져볼 점도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LPG 자체는 일반 유류에 비해서 가스이기 때문에 2, 3년 사용하게 되면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미리 한번 점검을 하고요. 보증 수리를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완성차 회사가 LPG 개조 차량의 수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리를 받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조한 부품이 고장의 원인으로 입증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증명해줄 민간 기관들이 없다는 거. LPG 개조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이 기름값 폭등에 셀프 주유소가 부쩍 늘었습니다. 좀 귀찮아도 1원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주유소가 윈윈이라는데요. 강유현 기자가 현장을 돌아보니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셀프 주유소. 운전자는 익숙한 듯 혼자 마개를 열고 기름을 넣습니다. 느낌적으로도 싸고 동네에서 여기가 제일 싸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92원, 1년 전보다 29%나 올랐습니다. 천정부지 유가의 운전자들이 단 1원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니자 주유소 역시 어떻게든 기름값을 낮추려 셀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는 올해부터 셀프 주유소로 바꿨는데요. 7, 8명이던 직원이 3명으로 줄었습니다. 셀프 주유소로 바꾸는데 보통 1억 원이 들지만 치솟는 인건비를 감안하면 이게 더 싸게 먹히는 겁니다. 5월 국내 셀프 주유소는 약 5,000개로 2년 전보다 약 800개가 더 늘었습니다. 이제 전국 주유소 절반가량이 셀프인 셈입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좀 불편해서 직원들한테 좀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조금은 싸다가 느껴지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싸다고 못 느끼겠어요. 하도 올라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주유소 직원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종사하는 직원이 약 4.5명 정도 됩니다.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근무 인원의 반 이상 정도는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 차 창문을 열고 기름 가득을 외치는 건 추억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이 5G 쓰시는 분들 선택지가 적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제 택하는 경우 많으셨을 텐데요.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추진해온 중간 요금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5만 원 후반 요금제가 생길 것 같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자 수에 맞는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온 5G 중간요금제가 다음 달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민 한 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5G 평균 데이터량은 약 26GB. 하지만 휴대전화 5G 전용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10GB대 혹은 100GB대로 양극화돼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20GB 중반대에 맞춰 중간요금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5G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낸 곳은 SK텔레콤. 8월 초 정도에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T와 LG U+도 다음 달 중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3사 모두 중간요금제를 조속히 8월 내에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간요금제가 도입되면 7만 원 이상 쓰던 이용자가 5만 원대 후반 요금제를 선택할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처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는데도 차량을 우회전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내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더 강화되는데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솔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도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주변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보행자가 못 건너는 상황이라면 지나갈 수 있지만 차를 즉시 세울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주변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어린이가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대학 캠퍼스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가 나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그런데 내일부터는 이런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들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요. 사고로 이어지면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갑니다. 내일부터 한 달 동안은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지는데요.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계도 없이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경기도 수원 화성과 서울을 오가는 버스업체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여파로 출근길 지각 시민들이 속출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광역버스 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경진여객이 운행하는 버스 168대가 오늘 새벽 4시 반 첫 차를 시작으로 모두 운행을 멈춘 겁니다. 운행이 중단된 버스는 수원과 화성에서 서울 강남 사당을 오가는 3000번과 7770번, 7200번 등 모두 15개 노선입니다. 차고지 안에는 운행을 멈춘 버스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경진여객 노조는 시급 15%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동결로 맞서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지난 6일부터 입석 승차를 거부한 데 이어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자체가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택시 부재를 해제했지만 파업 노선 이용객이 하루 평균 4만 명이나 돼 출퇴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거 전에 입석도 금지가 돼가지고 배차 간격은 긴데 입석도 안 돼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운행을 안 하는 바람에 퇴근 때도 조금 걱정하고 있어요. 차고지 대기 중이라는 정류장 전광판만 믿은 시민들은 낭패를 봤습니다. 7770 버스 기다리세요? 이거 파업이라서 오늘 운행 안 하는데 모르셨어요? 그래요? 아예 안 해요? 지금 차고지 대기여가지고 계속 늦는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운행을 아예 안 하는 줄은 몰랐어요. 경진여객 노조는 경기도 버스업체 가운데 유일한 민주노총 소속으로 나머지 90% 이상 가입돼 있는 한국노총 소속 버스회사 노조들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해변에 있는 공중 화장실 에어컨을 시청 공무원이 떼서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훔친 에어컨을 처갓집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회센터 공중 화장실 옆에 화물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량에서 내린 두 남성, 화장실 주변을 분주히 움직입니다. 트럭 짐칸에 무언가 싣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속초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나는 겁니다. 화장실 에어컨은 온데간데 없고 연결했던 전선만 날카롭게 잘려 방치돼 있습니다. 이들이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나는데 걸린 시간은 30분 정도. 범행에 활용된 차가 속초시청 공무용 차량이다 보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절도 신고가 접수된 것도 하루 뒤였습니다. 이쪽을 좀 많이 와봐야지 이제 저희가 화장실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이쪽 동네까지 가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범행을 주도한 공무원 A씨는 평소 알던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관용 차량을 지원한 B씨는 A씨와 고교 동창으로 일은 도왔지만 절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훔친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A씨의 장인 장모가 현재 거주하는 처갓집이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에어컨을 압수했습니다. 속초시도 흐트러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들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자금 물욕에 두 사람은 평생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20대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데려가 만취가 돼 병원에 갈 정도로 술을 먹였습니다. 경찰이 성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도 쉽게 드나들고 유사 숙박시설까지 있는 룸카페가 이런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승현, 조민기 기자가 차례로 짚어봅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이 상가 계단을 올라갑니다. 손에는 술병이 든 검정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을 부축하듯 계단을 내려오더니 되돌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3시간쯤 뒤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여성을 들것에 싣고 내려옵니다. 경찰차 4대랑 보호차 한 대 와 있어가지고 모르게 생겼나 보다. 초등생 자녀를 찾아달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건 지난 2일 오후 5시쯤. 자녀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술을 마셨는지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신고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밀폐된 룸카페 안에서 20살 남성이 초등생을 성추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확인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초등학생은 만취 상태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추행 혐의로 남성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거리에서 쉽게 룸카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도 아무런 제지 없이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룸카페는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룸카페. 복도를 따라 양옆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좁은 방에는 침대와 모니터가 놓여 있고 작은 욕실까지 딸려 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이 밀폐된 공간. 숙박업소처럼 보이지만 공간 대여업체로 등록한 채 미성년자도 손님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소년 잠드는 걸로 받아야죠. 10시 전까지. 또 다른 룸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음료용 냉장고를 갖춰놓고 술도 팝니다. 방에는 매트리스와 컴퓨터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침구, TV 등이 있으면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분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성폭행이나 여성행위나 이런 거 도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룸카페는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강남구 등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지난 5년간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로 단속된 룸카페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룸카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루 한두 명의 확진자만 해열제 등을 받아갔던 약국. 오늘은 벌써 10명이 넘는 환자가 다녀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좀 증가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이 왔어요. 먼지만 쌓였던 자가검사 키트 판매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한때 1, 2주 전인가부터는 아예 공백 상태였거든요. 없었는데 아무튼 지난주부터 확 늘었어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00여 명으로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안 된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염을 시키는 거죠. 2만 명이라 하지만 실제는 아마 3배 될 겁니다. 3배. 하지만 방역당국은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심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코로나에 걸렸거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아 어느 정도 무장이 돼 있다며 집합금지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적은 상태에서도 대유행을 지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유행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희망은 있는 상태고요. 대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접종 대상이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인데 50대까지로 확대하는 겁니다. 정부의 접종 확대 노력에도 4차 접종률은 한 달 가까이 30%대에 정체돼 있어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곧 국내에서 우세종이 될 BA.5에 이어 인도에서 처음 보고된 BA.2.75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어 코로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얘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누구일까요? 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인데요. 정의당에서 오늘 지난 10년 실패의 원인이라면서 심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일기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입니다. 민주당 의존 전략이었고 민주당 야경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또 대선 후보로 당을 이끌었던 심의원이 정의당의 원칙을 중심에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였다는 비판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연이은 선거 패배로 참 질의별령한 상황에서 이제는 이 내부 책임론으로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 당내에서는요, 이 심의원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들의 책임을 묻는 총사퇴 요구, 당원 총투표 서명도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정의당에는 류호정, 장혜영 의원 등 총 5명의 비례대표가 있죠. 이들이 모두 사퇴하면 그 다음 비례 순번이 새롭게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정의당원인 진중권 전 교수는 개그를 한다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 전 교수는 사퇴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보나 보죠? 네, 비례 순번 이 다음 차례인 박창진 전 승무원과 또 한창민 전 대변인은 과거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그래서 SNS에 이들이 오히려 정의당을 민주당 이중대로 만든 자들이라면서 반성의 시간마저 자기 정파가 비례대표를 차지할 기회로 활용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 맞죠? 자, 네. 험한 문자를 받았나 보죠? 네,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추정되는 인물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스스로 SNS에 공개를 한 겁니다. 이재명 의원을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위협과 함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표현이 담겼습니다. 신 의원은 친문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받았다 해도 저런 소리 들으면 참 괴로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신 의원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아닌 폭력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이재명 의원 지지자 같은데 네. 이 의원도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아서도요. 험한 표현을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발언은 자유롭게 하시는데 험한 표현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이게 괜히 이제 또 꼬투리 잡히고 또 지켜가지고 제가 욕한 것처럼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옆에서 제지도 안 하더라 즐기더라 이러면서 또 왜곡할 수도 있고 본인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마라 뭐 이렇게도 들리네요. 네,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부는 했지만 단호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최근 지지자들과 소통을 늘리면서 당원에 가입했다 이런 지지자들 메시지에 친근한 말투로 답장을 보내거나 사소한 질문에도 일일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이런 애교뿐 아니라 아재 개그를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박찬대 날씨도 뜨거운데 찬대 우리 찬대 의원에게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도 이 의원 진심이 뭐냐 이렇게 뭐 묻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도 넘은 행동을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겠죠. 당신만이 민심은 아니니까요. 불각은 불가원이네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한 푼이 아쉬운 취업 준비생들 스펙 쌓으려면 여러 번 봐야 하는 이 각종 시험 응시료가 줄줄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공인어학시험 응시료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때 주로 활용되는 공인영어시험 GTEF는 오는 15일부터 응시료 6,000원을 인상합니다. 인건비와 인쇄비 상승 등을 이유로 한 번에 10%를 올린 겁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죠. 그냥 뭐 한두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되게 다양하게 많이 봐야 되는데 토익 스피킹 시험은 7,000원이 올라 84,000원이 됐습니다. 중국어 능력평가 시험 HSK 5급은 11만 원으로 인상됐고 유학이나 해외 취업 준비 시험인 IELTS는 무려 27만 원을 넘겼습니다. 성급하게 비용이 오르기 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계속 오르게 되면 또 볼 입장에서 조금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까지 고려를 하면 너무 걱정해야 될 게 많지 않나. 부모님한테 약간 손을 벌리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책값에 학원비에 점심값까지 다 오른 상황에 취준생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비에 책값에 뭐 들 게 많은데 이제 시험까지 오르면은 좀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시험료 부분이나 이제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530개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오픽과 탭스 측도 올해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취업난과 고물가 등 이중고로 고통받는 취준생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가수 유희열 씨가 영화음악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노래 8마디가 비슷하면 표절이다 논란이 분분한데 사실인지 알아봅니다. 표절을 무자르듯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없습니다. 후렴구 8마디가 표절 기준이었던 건 1997년까지였습니다. 당시 문화체육부 산하 공연윤리심의위원회가 새로 발매되는 음반을 직접 심의해 표절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97년 10월 위원회가 폐지된 뒤론 표절 피해를 본 작곡가가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표절 여부를 판단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팩트맨이 CN블루와 로이킴 등이 부른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5개 노래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을 통해 음계와 박자, 악기 사용 등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을 따졌는데요. 그 결과 일부 음계나 박자가 비슷해도 단순 차용을 넘어 전체 곡의 분위기나 느낌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노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법원에서도 그런 것까지 엄밀하게 침해다라고 봐버리게 되면은 사건화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겠죠. 또 일부 비슷한 멜로디가 있더라도 관용적으로 써온 멜로디라면 표절은 아니라고 봤는데요. 미국 구전 동요 베이비 샤크를 기반으로 만든 동요 아기상어와 미국인 작곡가의 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곡을 듣는 사람이 비슷하다고 인식할 만큼 유사한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나올 땐 표절로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주관적 평가에 법원 판단도 좌우될 수 있는 건데요. 표절 시비가 불거지더라도 작곡가들 사이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을 찾은 손흥민의 토트넘이 공개 훈련을 가졌습니다. 손흥민은 훈련에 앞서 동료들을 열렬히 환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공항을 찾아 2천여 명의 팬들과 함께 토트넘 동료들을 맞이한 손흥민. 웰컴 투 서울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켓을 든 손흥민을 본 팀 동료들은 반가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손님 맞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의 숙소에 좋은 추억을 만들자는 내용의 깜짝 편지를 남겨 감동을 안겼습니다. 콘테 토트넘 감독과 선수들은 SNS를 통해 열렬히 환영해줘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단은 어제와 오늘 무더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훈련을 했습니다. 스타들의 모습을 직접 본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맨날 TV로만 보다가 가까이서 봐서 일단 너무 설레고요. 오늘 목소리 쉴 때까지 응원하고 가야죠. 토트넘은 모레 K리그 올스타와 첫 번째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일찌감치 입국한 토트넘의 두 번째 상대 세비야는 한국문화체험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야 축구팀입니다. 세비야 선수들은 서툰 손글씨로 한글을 직접 써보는 등 한국 사랑에 푹 빠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종일 더위 속에 갇힌 기분입니다. 비가 내리면 기온이 내려갔다가 비가 그치면 금세 더워지는데요. 요즘 더위를 쫓기 위해 냉방기 많이 사용하시죠? 자칫하면 냉방병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온도는 24도에서 27도로 유지해 주시고 하루 3번 정도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내일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충청 이남 내륙 곳곳으로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에는 내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전라와 제주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5도, 제주는 2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취임 후에 월북자 낙인 때 유가족 명예회복도 시키고 탈원전 정책 폐기하면서 원전 산업도 키우고 그동안 막혔던 정권 수사도 되살렸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은 왜 계속 떨어질까요? 이 검사는 과거를 파헤치는 자리지만 대통령이기에 미래, 희망, 민생을 더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심이 닿을 곳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